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TV 출연이 잦다고 저희 작가들이 자제해달라고. 어제 우리 김원준 총수 얼굴도 나왔어요. 뉴스공장에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최근에 어제는 냄비 받침이라고 하는 예.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지나치게 빵빵 터뜨려서 네. 여기서 한 내용이 또 그게 재방송됐어요. 재방송됐습니까? 예, 이게 원청이고 이게 하청인가 뭐 그렇게 되는. 여기서만 터뜨리셔야 되는데 딴 데 가서 터뜨리셨다고. 거기서 첼로 이야기도 또 화제가 됐다면서요. 예. 노회찬 대표님과 첼로가 과연 어울리느냐. 좀 어울리잖아요. 둘 다 크잖아. 이렇게. 첼로도 얼굴이 큰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첼로를 하셨다고. 네. 첼로를 아직도 잘 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한 지가 좀 되죠, 이제. 그래도 어떤 곡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첼로 한 게 방송 탄 게 거의 이제 한 10년 더 됐어요. SBS에서 한번. 직접? 예. 그때 연주하신 곡이 뭡니까? 그때 그냥 조그만 소품 가지고 했죠, 노래. 솔베지 송이라고. 예. 예. 다음 시간에 첼로 한번 들고 나오세요. 안 만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주 좀 만져보시고요. 다음 주에 연주를 할 만큼 손가락이 굳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해주시죠, 다음 주에. 공장장께서 정의당 입당하면 제가 환영의 의미에서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아니, 이 코너가 워낙 인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첼로.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9월 20 며칠에 1주년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네. 네. 그때 나오셔서 한번 연주를 해주시든지요.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잘한 사람 부르죠, 뭐. 아니, 이제 잘 못하시면 더 좋죠. 이 정도 가지고 첼로를 한다고 그랬냐고 막 저희가 화를 내고. 자, 어쨌든 조만간 저희가 노회찬 대표님의 첼로 연주를, 네,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놓겠습니다. 골목 상권 침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 주도 많았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고 이정렬 전 판사 같이 활동한 얘기 여쭤봤었더니 차분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데 사법개혁 의지는 아주 높은 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아주 존경받는 판사고요. 평생 재판만 본인 말대로 31년간 예. 평생 재판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재판만 한 분이고 굉장히 이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법관 후보도 돼야 되는 분인데 예. 사실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지만 최종 후보에는 빠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대법관이 안 된 사람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건너뛰고 대법원장이 되신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런데 그거는 건너뛰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예. 우리나라 관례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관례는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아닌 사람이 바로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아닌 사람은 대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간의 대법원의 잘못된 관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게 물들지 않고 거기에 공범으로서 이렇게 일조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수도 확 낮아질 거라고 얘기들 하던데. 근데 지금 대법관 중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분이가 있는 것으로. 예. 더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기수가 더 높은 9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9분이나 대법관으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예. 이 재판관은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기수에 따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 높고 낮음이 그냥 인간적 예의라거나 그 정도로 끝나야지 재판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그걸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사실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우리나라 이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국가, 회원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신뢰도를 계속 그간의 관행, 그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 낮은 신뢰도를 유지할 거냐. 이 낮은 신뢰도를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 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김명수 이 후보자 지명이 저는 장고 끝에 묘수고 호수다. 악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뭐 사법 쿠데타다. 저는 사실 그분들 해본 게 쿠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부처만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좀 충격적이면 다 쿠데타야. 참고로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고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는 현 양승태 이 대법원장 체제예요.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을 갖다가 그 무죄 판결하고 이런 게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죠. 매우 양심적인 사람 보고 양심이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노회찬 대표님은 쿠데타밖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쿠데타라고 표현한다고. 예,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그런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대법원에 보면은 법원 행정처라는 이제 우리 정부로 행정부로 치면 내각과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인사도 하고 하는 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그걸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누가 하냐면 차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차장.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거치면은 대법관 승진의 1순위예요. 엘리트 코스. 엘리트 코스입니다. 이 법원 행정차장 임종헌이라는 사람이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2016년 1년 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내역이 검찰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어요. 아니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인 민정수석과 빈번하게 수시로 뭐 연인 관계도 아닌데 부부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사업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 양쪽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빈번하게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통화가 잦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평생 안 해본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분은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도 다른 법원장과 달리 재판을 갖다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맡기고 하는 일을 법원장이 지시를 하지 않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이미 드러난 딱 지금 시기에 꼭 알맞는 그런 인사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자들 만나러 지하철 타고 왔다고 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한 어떤 그분이 그냥 뭐 교통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관행과 관행에 이제 강하게 맞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장은 그렇지만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야당이 다들 반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되어야죠. 야당들도 저는 야당은 뭐 반대하는 게 야당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헌특위에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타났는데 그럼 이 양승태 같은 지금 뭐 법원 내에 그 말 안 듣는 그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차별하던 그런 지금 양승태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계속 쓸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야당이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야당이냐. 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론을 듣고 싶은데
서변을 하겠지만 응해주실지 모르겠네요.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법부, 지금까지 특검이 다뤘던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 했던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거고, 사법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법부 내에서 큰 혼란과 논란이 됐죠. 예.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터졌지 않습니까? 엊그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는 컴퓨터, 예. 컴퓨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예.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종범 수첩은 업무용 수첩이지 그게 그러면 뭐 사교용 수첩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대법원에 컴퓨터 한 대밖에 없습니까? 카피 페이스트는 없나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갖다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장판사, 인천지법의 부장판사 한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표를 갖다가 그러면서 강하게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사표를 냈는데 그 사표를 수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은 13일째 단식 중에 있어요. 네. 저희 방송에도 직접 현직 판사가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에 그 특정 PC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그걸 왜 조사를 안 하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는.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는 식으로 네. 물건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걸 갖다가 공개하라고 하면서 지금 한 판사가 현직 판사가 13일째 지금 단식하고 있어요. 근데 현직 판사가 이걸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단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데 기도 내용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아니 그게 단식이지 뭐예요. 이걸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금식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예. 예. 근데 기도 제목 중에 블랙리스트 사안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면 나머지 사안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럼 박종철은 침례 기도를 한 겁니까? 그게 이제 법원 행정처에 누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나와서 한 얘기. 대법관이요? 예. 대법관이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뭔가요? 대단한 법관입니다. 그렇게 답변한 줄 몰랐네요. 예.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직접 들어오셨겠네요. 네. 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니 이게 편파적으로 굴러가던 양승태 대법관 체제가 구테타 체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민주화예요. 사법민주화를 사법 구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구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민주화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사위 소속이신 게 또 하나 더 여쭤보자면 새로운 대법원장이 만약 임명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법개혁이 뭡니까? 일단 지금 대다수의 판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모든 어떤 판결의 성향이나 이런 모든 걸 떠나가지고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갖다가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로 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그 재판을 할 때 상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사들 네. 스스로. 네. 눈치 주기로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급이 좌우되는 걸 자기들도 봤으니까요. 네. 그리고 성진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본인들이 시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관들이 그야말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적폐를 갖다가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련된 재조사 양승태 대법원장이 덮으려고 덮고 있는 이것을 재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 아닙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면. 그렇죠. 네. 당연히 거의 국정원의 원세훈 급이죠. 자, 어제 청와대 업무보고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예. 청와대 업무보고 있었죠, 어제.
예, 업무보고가 있었죠. 뭐 야당에서는 잘 만났다. 예. 이러면서 이제. 원래 정부를 때리는 시간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뭐 별로 사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인사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예. 다뤘고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 일부 그동안에 이제 그 스스로 자진 사퇴한 경우라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박기영 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자진 사퇴해놓고도 페이스북에다가 마녀 사냥이다, 사냥이다, 화형당한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한 데 대해서 동의하냐 물으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좀 그런 이제 인사 과정에서 이제 부실함이 일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굉장히 그 유연하게 답변을 했어요.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원래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마음을 비운 자세로 이렇게 답변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니 그 우병우 민정수석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도 전례를 들어가지고 결코 나오지 않았던 바가 있거든요. 그때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직접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지겠지만 만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당사자인 어떤 사안이 발생한다면은 제가 아는 조국 민정수석의 성격상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억지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인데도 과거에 그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는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건 필요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번에도 그러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뭐 이걸 시비 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올 만한 사안이고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야당이 그렇게 유리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F킬러가 등장하는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올 거거든요. 예. 웬만한 공격으로는 대치기를 당하기 딱 십상인. 왜 부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야당에 큰 도움이 안 될, 보수 야당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얘기 한번 해본 거죠. 얘기 한번 해봤는데 왜 진짜 나오냐 또 그럴 거지 뭐. 왜 진짜 나오냐. 자, 그럼 다른 당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최근에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홍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얘기도 하고 또 친박 청산 얘기도 하면서 이전까지 태도가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물론 뭐 대선 후보 때 한번 그런 얘기 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대표 나올 때 그런 얘기 또 꺼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예. 이번에 이 출당 카드와 친박 청산을 꺼낸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 일부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라고 지지하는. 수치를 보면 그렇죠. 수치를 보면 이제 여론조사 보면 이제 그렇게 또 나오고 있고. 이 상태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지층을 다 복원하기도 이제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와의 결별을 통해서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기사회생하려는 그런 전술을 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뭐 바른정당, 바른정당도 다는 아니겠죠. 일부는 또 그런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는 없죠. 뭐 박근혜와의 결별이 있으면 약간의 이제 사과하면서 들어가는 뭐 이런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지방선거 때문에라도 이렇게 보수 야당이 갈라져서 치를 수는 없고 합쳐져야 된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에 많아야 뭐 대구 경북만 만일 대구 경북만 건진다면은 이 지금 지도 체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래서 이제 합당 혹은 뭐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의원들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이 어쨌든 당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지지율도
뭐 잠깐 더 높았던 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최근에 자유한국당보다 낮기 때문에. 정의당보다도.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바른정당은 지금 한 명이라도 빠지면 또 비교수단체가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바른정당 내에도 다양한 또 친국민의당인 성향도 적지만 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상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 자체가 무너질지는 모르겠으나 몇 사람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십니까? 그런 문제가 늘 현안이 되어 있죠. 근데 뭐 그게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임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선거에 다가갈수록 상당히 좀 불안감은 높아질 것이다. 어쨌든 보수 야권 전반이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카드는 그런 밑작업을 시작하는 거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바른정당이 이제 문재인 출범 후 바른정당의 100일이라는 주제로 스스로 자아 비판을 좀 했더라고요. 예. 예. 정의당의 100일은 또 어떻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문재인 100일 그 무렵에 8월 17일 그 무렵에 문재인 100일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면서 정치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지난 100일의 한국 정치는 야당도 함께한 정치가 아니냐. 야당의 100일도 같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제가 좀 간략하게 야당의 100일에 대해서도 얻은 건 없고 잃은 건 민심이다. 특히 보수 야당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정의당의 사정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암이 다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100일을 점해서 문화일보, 중앙일보, YTN 등이 한 조사에서 공이 다 3등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한 자리 숫자의 부분에서 3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략할 만한 성장을 보인 건 아닌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건 아닌데, 유일하게 지난 5월 9일 날 대선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6.2. 6.2.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망했죠. 최근에. 21% 얻었는데 3.3으로 떨어졌고요. 3.3으로. 예. 그게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경우에도 24를 얻었는데 8.8로 떨어지고 3분의 1 수준 떨어졌는데 정의당만 같은 걸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거는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인데 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느냐라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걸 좀 부심하고 있습니다. 속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새 대표 체제 하에서 또 이 하반기 좀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펼쳐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 더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갑자기 또 등장해서 회고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부 보수 정치인이 실패한 것이지 보수주의가 실패한 건 아니다. 이런 진단도 하고 이런 비판도 했는데 이해찬 전 총재의 정치를 다시 재개하기에는 이제 어렵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은 여러모로. 보수주의가 실패한 건 아니다. 이 얘기는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는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사실은 해석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주의가 있었느냐. 수구 기득권이 있었지. 그런 걸 보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시대적으로 지켜야 될 만한 가치를 그런 가치를 조차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수인데 이해창 총재는 사실은 이미 시대가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석기 시대 그렇죠. 인물이잖아요. 예, 3번 출마하셨고 3번 다 실패하셨고. 사실 철기 시대가 돼도 일부 석기를 씁니다. 맷돌이라거나 절구라거나. 그래서 주된 생산 도구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흔적이 남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 이해창 총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철기 시대의 석기처럼. 그런 것이지 다시 그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국민의당 이제 투표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대표 얘기도 나오고 막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전망은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되지 않겠냐, 이번에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서울시장도 나올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불 뗄 때, 네. 연료가 부족하면은 탈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표되는 거는 다 하자. 서로 상충되는 걸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산시장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제주도지사는 왜 얘기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되는 건 다 하자. 뒷감당 어떻게 하냐. 그게 선거 전과 후가 다르다. 그게 이제 정치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큰 의미 부여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흘려들으면 됩니까? 예? 당분간은 흘려들으면 됩니까? 예. 일단은 그리고 선거 전에 투표를 위해서 한 얘기를 너무 또 강하게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맷돌.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전 한나라당 총재님, 네. 석기 시대로 평가받았는데 방송을 들으시면 저희 인터뷰 한번 응해주시면 반론 기회를 저희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신석기 유물 같은 거는 꽤 값도 나갑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루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TV 출연이 잦다고 저희 작가들이 자제해달라고. 어제 우리 김원준 총수 얼굴도 나왔어요. 뉴스공장에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최근에 어제는 냄비 받침이라고 하는 예,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지나치게 빵빵 터뜨려서, 네. 여기서 한 내용이 또 그게 재방송됐어요. 재방송됐습니까? 예, 이게 원청이고 이게 하청인가 그렇게 되는. 여기서만 터뜨리셔야 되는데 딴 데 가서 터뜨리셨다고. 거기서 첼로 이야기도 또 화제가 됐다면서요. 예. 노회찬 대표님과 첼로가 과연 어울리느냐. 좀 어울리잖아요. 둘 다 크잖아. 이렇게. 첼로도 얼굴이 큰데. 예.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첼로를 하셨다고. 네. 첼로를 아직도 잘 하십니까? 요즘에는 한 지가 좀 되죠, 이제. 그래도 어떤 곡 정도는 할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첼로 한 게 방송 탄 게 거의 이제 한 10년 더 됐어요. SBS에서 한번. 직접? 예. 그때 연주하신 곡이 뭡니까? 그때 그냥 조그만 소품 가지고 했죠, 노래. 솔베지 송이라고. 예. 예. 다음 시간에 첼로 한번 들고 나오시면. 안 만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주 좀 만져보시고요. 다음 주에 연주를 할 만큼 손가락이 굳지 않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한번 해주시죠, 다음 주에. 공장장께서 정의당 입당하면 제가 환영의 의미에서 한 곡 연주하겠습니다. 아니, 이 코너가 워낙 인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고, 첼로.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9월 20 며칠에 1주년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네. 네. 그때 나오셔서 한번 연주를 해주시든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예, 예. 더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기수가 더 높은 9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보다 기수가 높은 사람이 9분이나 대법관으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예. 이 재판관은 재판을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지 기수에 따라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 높고 낮음이 그냥 인간적 예의라거나 그 정도로 끝나야지 재판하는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처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 처음. 근데 그걸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사실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우리나라 이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 회원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렇게 낮은 신뢰도를 계속 그간의 관행, 그간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 낮은 신뢰도를 유지할 거냐, 이 낮은 신뢰도를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 후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김명수 이 후보자 지명이 저는 장고 끝에 묘수고 호수다. 악수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뭐 사법 구데타다. 저는 사실 그분들 해본 게 구데타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인다고, 부처만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좀 충격적이면 다 구데타야. 참고로 권성동 의원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은 사법 구데타라고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는 현 양승태 이 대법원장 체제예요.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을 갖다가 그 무죄 판결하고 이런 게 누굽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거죠. 매우 양심적인 사람 보고 양심이 편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사법 구테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노회찬 대표님은 구테타밖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구테타라고 표현한다고. 예,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그런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이 대법원에 보면은 법원 행정처라는 이제 우리 행정부로 치면 내각과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 예. 인사도 하고 하는 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그걸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실무는 누가 하냐면 차장이 합니다. 법원 행정차장.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거치면은 대법관 승진의 1순위예요. 엘리트 코스. 엘리트 코스입니다. 이 법원 행정차장 임종헌이라는 사람이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2016년 1년 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한 내역이 검찰에 의해서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어요. 아니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비서실장 격인 민정수석과 빈번하게 수시로 뭐 연인 관계도 아닌데 부부 관계도 아니고 친구 관계도 아니고 사업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 양쪽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렇게 빈번하게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통화가 잦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평생 안 해본 사람을 갖다가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낸 분은 춘천지방법원장을 하면서도 다른 법원장과 달리 재판을 갖다가 누구에게 어떤 사건을 맡기고 하는 일을 법원장이 지시를 하지 않고 서로 토론해가지고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이미 드러난 딱 지금 시기에 꼭 알맞는 그런 인사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자들 만나러 지하철 타고 왔다고 해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굉장한 그분이 그냥 뭐 교통비 아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관행과 관행에 이제 강하게 맞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장은 그렇지만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야당이 다들 반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되어야죠. 야당들도 저는 야당은 뭐 반대하는 게 야당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 고치자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헌특위에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굉장히 적임자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타났는데 그럼 이 양승태 같은 지금 뭐 법원 내에 그 말 안 듣는 그게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차별하던 그런 지금 양승태 같은 사람을 갖다가 계속 쓸 거냐 이거예요. 아무리 야당이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야당이냐. 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론을 듣고 싶은데 섭외는 하겠지만 응해 주실지 모르겠네요. 자,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법부 지금까지 특검이 다뤘던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에서 했던 블랙리스트를 말하는 거고 사법부 내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법부 내에서 큰 혼란과 논란이 됐죠. 이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 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 판사들의 성향
분류해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터졌지 않습니까? 엊그제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는 컴퓨터, 예. 컴퓨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예.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네네. 하니까 그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종범 수첩은 업무용 수첩이지 그게 그러면 뭐 사교용 수첩이었습니까? 뭐 대한민국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대법원에 컴퓨터 한 대밖에 없습니까? 카피 페이스트는 없나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갖다 시인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부장판사, 잘한 사람 부르죠, 뭐. 아니, 이제 잘 못하시면 더 좋죠. 이 정도 가지고 첼로를 한다고 그랬냐고 막 저희가 화를 내고. 자, 어쨌든 조만간 저희가 노회찬 대표님의 첼로 연주를, 네,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해 놓겠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한 주도 많았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가 어떤 분이냐고 이정렬 전 판사 같이 활동한 얘기 여쭤봤었더니 차분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데 사법개혁 의지는 아주 높은 분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 네, 아주 존경받는 판사고요. 평생 재판만 본인 말대로 31년간 예. 평생 재판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재판만 한 분이고 굉장히 이 평판이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법관 후보도 돼야 되는 분인데 예. 사실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지만 최종 후보에는 빠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대법관이 안 된 사람 이렇게 평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을 건너뛰고 대법원장이 되신 첫 번째 사례예요. 그런데 그거는 건너뛰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예. 우리나라 관례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관례는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아닌 사람이 바로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아닌 사람은 대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간의 대법원의 잘못된 관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다. 그게 물들지 않고 거기에 공범으로서 이렇게 일조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강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수도 확 낮아질 거라고 얘기들 하던데. 근데 지금 대법관 중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3분이가 있는 것으로.